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나. 그래도 단 하나의 버팀목이 있었다. 바로 아들이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희생하며 아들을 키웠다. 배고를 지언정 아들 학비는 늦추지 않았고,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의 등록금을 마련했다. 그런 아들은 누구보다 다정하고 속 깊은 아이였다. 하지만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대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엄마, 이번이 정말 확실한 기회예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더 이상 그 다정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주부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려왔고,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아들이 잘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온순해서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킬 애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도 아들에게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땐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회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줬고, 졸업 후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도 지원해 줬습니다.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까지 보태주면서 이제 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아들은 점점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얼굴을 보러 오던 아들이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제 가정을 꾸린 가장이 되었으니 신경 쓸 일이 많아졌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은 커졌습니다. 아들은 원래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속 깊은 아이였어요.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꼭 집에 들러 밥 한 끼 같이 먹었고, 힘들 때면 제게 조용히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았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성실한데 엄마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그렇게 제 옆에서 든든한 아들이었죠. 아들이 대학을 갈 때도 저희 부부는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막노동을 뛰었고,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죠. 우리 아들 등록금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절대 부모에게 실망을 안길 애가 아니다라고 믿었어요. 취업 후에도 늘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작은 용돈이라도 챙겨주며 엄마, 아버지 두 분이 고생 많으셨으니까 맛있는 거라도 드세요. 라며 주는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 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자주 찾아오던 아들이 신혼집을 차린 후에는 서서히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새 가정을 꾸린 만큼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이니 데이트도 하고 살림도 꾸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저희를 멀리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엄마, 주말에 뭐 하세요? 하며 먼저 연락하던 아이가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로 전화를 끊기 시작했어요. 생일도 명절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 하나가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 생신에는 특급 호텔에서 가족 모임 열고 해외여행까지 갔다던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한테는 바쁘다고 얼굴 한 번 안 비추던 애가 며느리 부모님 생신은 그렇게 챙긴다고 서운함을 넘어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내민 생일 선물을 보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몸에 좋대요. 요즘 실용적인 게 최고잖아요? 마트에서 이벤트 상품으로 받은 잡곡 세트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하지만 속상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 시댁 생신이라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대충 때우면 되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모를 찾아온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갔다 온 척 하려고 온 거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믿기 힘든 일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매번 바쁘다고 하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다정해지다니. 역시나 본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에 투자할 게 있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투자할 기회가 하나 있는데 진짜 확실한 정보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투자라니 무슨 투자 말이니? 코인이요. 이번에 대형 호재가 뜰 예정이라서 이때만 들어가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던 이야기였습니다. 빚을 내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파산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코인 투자를 하겠다는 거니? 아니, 단순한 코인 투자가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받은 거예요. 확실한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만 투자하면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몇 배는 더 벌 수 있다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한순간에 투기에 내놓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머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도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니?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니? 전문가라도 되니?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붙잡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너까지 왜 그러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이 집 계속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결국엔 요양원 가셔야 할 수도 있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희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머님도 언젠가는 요양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집은 그냥 비워두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엔 지금 필요한 곳에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 말은 내가 늙어서 쓸모가 없으니 이제 집이라도 내놓으라는 거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도 요즘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는 며느리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너희 친정 부모님까지 돕겠다고. 그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너희 부모님을 위한 돈까지 마련하겠다는 거니. 어머님, 꼭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대출 받아서 이자도 다 갚을 거고 몇 달만 지나면 코인으로 번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몇 달 만에 해결될 거였으면 애초에 나한테까지 손 벌릴 일도 없었겠지. 제 말에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 거면 진짜 절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되겠구나. 제 대답에 며느리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요, 그냥 막무가내로 어머님께 손 벌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시면 저희 입장도 곤란해요. 어머님도 아들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잘 되길 바라지. 하지만 그게 내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니? 아들이 다시 애타는 얼굴로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이거 놓치면 저 진짜 끝장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바닥났고 이제는 부모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제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부모를 돈줄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다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빨리 도장 받아내야 해. 어차피 어머님도 혼자시잖아. 설득하면 결국 넘어가실 거야. 아니, 시댁 돈이면 친정에도 좀 써야지. 우리 부모님도 힘든데. 그래, 시댁은 그냥 적당히 하고 친정 부모님 집부터 싹 고쳐드려야지. 그 순간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고도 저는 바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본심을 알아버린 이상 흥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시댁은 그냥 대충 해도 돼. 엄마 집부터 싹 고쳐드릴 거니까. 아니, 요양원 들어가시면 집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대출 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지금 어머님이 반대하시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 남편이랑 내가 잘 설득하면 결국 넘어가실 거야. 결국 넘어가실 거야. 그 말이 귓가를 때리며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구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이 집이 이토록 가볍게 취급될 존재였습니까?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아들은 처음부터 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를 넘어가게 만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좋다. 어디 끝까지 해보자. 대신 내가 먼저 속아주는 척 해주마.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부러 한숨을 내쉬며 피곤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룻밤 생각해봤는데 사실 엄마도 고민이 많구나. 내 말대로 나도 언젠가 이 집이 필요 없을 날이 오겠지. 아들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눈치를 살피더니 곧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역시 어머님은 현명하시네요. 괜히 혼자 부담 가지실까봐 걱정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그래.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나도 좀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가 필요한 서류랑 절차 다 준비해 놓을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며느리는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당연히 승낙할 거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대신 너희도 나한테 시간 좀 줘야겠다. 내 집을 담보로 잡히는 일인데 가볍게 결정할 순 없잖니. 아들은 당장이라도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 듯 초조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너무 오래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 그 대신 너희도 기다리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거야. 그래야 일이 잘 되지 않겠니? 그렇게 저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전 재산이 아들 명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비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명의를 변경하시고 재산 정리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만약 아드님이 이미 채무가 있다면 어머니 명의의 집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만큼 빌렸고 마지막으로 제게 손을 뻗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부동산과 은행을 찾아다니며 집을 정리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의 채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몰래 알아보니 아들은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일부는 연체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를 이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버텨보려 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아들 부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내가 대출을 고민해 보기로 했다. 너희 말대로 기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겠니? 정말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현명한 결정이세요. 저희가 서류 준비 다 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찬 해 놓았으니까 가져가렴. 그런데 몇 시간 후 뜻밖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해외여행 중이에요. 여행 다녀오면 연락드릴게요. 해외여행,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던 애들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손절할 차례다. 며느리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해외여행 중이에요. 여행 다녀오면 연락드릴게요. 단순한 문자 한 줄이었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부모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대출을 부탁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학비를 대줄 때도,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줄 때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를 단순한 돈줄로만 여기고 있었고 그 사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야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아들이라도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쓰게 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때는 남편의 말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모두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아들이 제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명의를 변경하시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이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더 이상 이 집이 저에게 따뜻한 의미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이제 대출 서류 진행하면 되죠. 그동안 수없이 듣고도 참아왔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출, 그런 거 안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했을 뿐이다. 엄마, 지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 내겐 중요하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는 것보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 순간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요즘은 다들 부모님 모시기 힘들어서 요양원 가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다들 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 이제부터 너희도 너희 장모님한테 가서 살아봐. 그분도 힘들다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기대지 마라. 너희 같은 자식, 나한텐 필요 없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도 생활이 빠듯한데 너희가 생활비 보태야지. 네, 저희가요? 당연하지. 이제 너희도 자리 잡았으니 우리한테도 좀 챙겨줘야지. 아들은 당황했지만 장모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 집에서처럼 무임승차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적응하려 했지만 장모는 돈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고 아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 하니까 당신 월급을 더 올려야 해. 사위가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서야 어디 쓰나. 장인은 대놓고 아들을 무시했고 며느리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야 아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잘할게요. 너희가 우리를 외면했듯이 이제 우리도 너희를 외면할 거다. 결국 아들은 부모와 완전히 연이 끊겼고 며느리 가족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버린 대가가 무엇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함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밖에 나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던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동안 저를 찾지도 않던 아이가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찾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부모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분명 또다시 손을 벌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니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은 마치 그동안의 서름을 쏟아내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점점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졌고 결국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아들을 감싸주었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장인은 경제력이 부족한 사위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기대고 싶어서 찾아온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니? 아들은 주저하다가 결국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이유는 또다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너에게 줄 것은 다 주었단다. 남은 것은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할 몫이다. 아들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달라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겠지. 나는 여전히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만 그것이 내가 너를 대신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야.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무나. 그렇게 말하고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더니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이후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남편이 남긴 사진을 정리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선 아들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초췌했고 깊게 팬 눈 밑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잘해볼게요. 그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몇 번이고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서 있기만 했고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부모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필요할 때만 저를 떠올렸을 뿐입니다. 재산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릴 사람이 없어졌을 때, 마지막 순간에야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이고, 며느리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냉정해졌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악화되었고, 더는 기댈 곳이 없어진 아들은 결국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몇 날 며칠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에도 문 앞에 서서 기다렸고, 비가 오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간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는 말뿐이었지만 점차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장모님이 계속 저한테 돈을 요구하세요. 며느리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은 말도 제대로 안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직접 찾아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이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나는 이미 너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가족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힘들 때 넌 어디 있었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일까요? 부모는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를.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보니 결국 포기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최근 대출 관련해서 추가 서류 접수하셨나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제 명의로 된 대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원이 내민 서류를 확인하자 거기에는 낯익은 필체가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어떻게 부모의 명의를 몰래 이용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아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 측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출은 제가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제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니 즉시 취소해 주세요. 은행 측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절차상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에 대출 처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아들은 처음부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사과가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알면서도 내가 널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니? 엄마, 제가 정말 급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미 늦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그 대가도 내가 치러야 한다. 아들은 울먹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숨겨졌던 아들의 채무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손을 벌리기 전부터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자 결국 저에게까지 손을 뻗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빚을 지기 시작한 이후 점점 태도가 변했고 마지막까지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함께 있었지만 결국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돈을 빌려 쓴 줄은. 며느리는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가 들었던 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는 분명 대출 받으면 우리 엄마 집도 고쳐드려야지. 시댁은 적당히 해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고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틀어지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라선 것입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한 상태였고 며느리는 그 관계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처음 대출을 요청했을 때 저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와 설득했고 감정을 흔들었고 결국엔 몰래 명의를 도용하는 것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저라는 존재가 아니라 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조용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날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나보다 더 단호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라도 결단을 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과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 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벽 한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주방 한편에 남편이 직접 만든 나무 선반, 그리고 작은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돼버렸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지난 세월이 후회로만 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요. 이삿날 아침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떠나요. 당신도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한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이전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고 오후에는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며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한동안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아들은 짧게 자신의 상황을 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엄마가 저를 다시 봐주실 날이 오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충분히 희생했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떠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두고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살며시 들어왔고, 저는 그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어디까지가 희생이고 어디부터가 이용일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